며느리가 열무김치와 총각김치 하나를 자르지도 않은 채로 담아내왔고, 하다못해 밥솥에 보온해 놓은 밥이라도 줄줄 알았더니, 아니 냉장고에 있던 차디찬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말라 비틀어진 채로 내주더군요.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마저도 기분 좋게 먹기로 했습니다. 얘야, 너도 저녁 같이 먹고 한꺼번에 나랑 같이 하지 그러니? 아, 전 요즘 다이어트해서 저녁 잘 안 먹어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하도 짜증스럽게 설거지를 하길래 도와줄 구실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물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결국에 온 거야? 내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안 올 줄 알았는데 뭐하러 이렇게 멀리까지 애써서 와? 뭐 하러 오긴. 내가 소식이 없으니 나라도 와서 잠깐이라도 보고 가야지. 미안해 엄마. 나와 사니까 왜 이렇게 삶이 바쁜지 모르겠다. 시간 늦었는데 저녁은 드셨어? 응, 아가가 밥 차려줘서 덕분에 잘 먹었어. 그랬구나. 아, 아쉽네. 그래도 혹시나 엄마 오려나 싶어서 집에 계시면 저녁 같이 먹고 싶었는데 갑자기 촬영이 늦어지는 바람에 직원들이랑 밥을 먹어버렸네. 괜찮다. 아들 얼굴 봤으면 됐어. 그래 얼른 가. 다음엔 내가 오랜만에 놀러 갈게 맛있는 거 사가지고. 딸네 집에 놀러 가면 얼른 가라는 소리는 들은 적이 없는데 아들네는 계속 저를 보내려고 했어요. 정말 아들 얼굴을 겨우 10분만 보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5분 정도 걸어 지하철역까지 와서야 그만 핸드폰을 두고 온 것을 알아차렸어요. 혹시나 핸드폰이 울려서 아들이 발견하고 힘들게 쫓아오고 있으려나 싶어 냉큼 온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제 핸드폰을 못 발견했는지 그대로 집까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한참 지나서야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왜 다시 오셨어요? 제가 다시 올 것을 전혀 몰랐다는 듯이 화들짝 놀라 당황한 며느리는 다이어트 한다더니 뭘 그렇게 야무지게도 씹어대는지 입술에는 기름이 번지르르한 것이 빈약하게 먹은 제 속을 자극했습니다. 뭐가 됐든 오늘 이 집에 온 것이 썩 유쾌하지 않았던지라 그냥 얌전히 두고 온 핸드폰만 가지고 가겠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몸을 그대로 제게 부딪히며 막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저는 어안이 벙벙하여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씹던 것을 목구멍으로 삼켜내리면서 제 눈을 피할 뿐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집안에서 맛있는 고기 냄새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저는 그저 체념하여 말했어요. 괜찮다 아가. 핸드폰만 가지고 갈게. 그렇게 막아 세운 며느리를 밀고 들어가서 본 모습은 어찌나 곤주렸는지 개걸스럽게도 소갈비를 뜯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갈빗대를 든 채로 불쑥 들어온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들은 굉장히 당황해했습니다. 아들은 대답이 없었고 정적 속에 치익치익 고기 구워지는 소리만 맛깔나게 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어머니를 빨리 집에 보내려고 하더니 자기들끼리 소갈비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재혼 가정을 이루고 의붓딸과 친아들을 키워오신 방순상님의 허심탄회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자식들로 인해 통탄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다는데요. 어떤 이야기로 인한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5이 된 방순상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면 제가 가정을 어떻게 가꿔왔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제게는 한 명의 전 남편과 현재 남편이 있습니다. 전 남편과는 불행하게도 사별을 하게 됐었죠. 제 나이 25세 전 남편과 결혼하여 자녀도 일찍이 계획하면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저는 음주운전 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식음을 전폐하며 한동안 산송장처럼 살았었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한 사람을 허무하게 떠나보내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혼자가 된 저는 5년 가깝게 사람도 잘 만나지 않고 소일거리만 하면서 살았었죠. 하지만 사람이 그리 쉽게 인생을 포기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친구들을 조금씩 만나기도 하면서 삶의 행복과 의미를 되찾아가면서 정신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다 친한 친구의 권유로 현재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처음 제안을 들었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과 사랑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고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다들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새로운 관계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격려와 응원을 해줬고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어요. 그렇게 29살에 현재 남편과 선을 보게 되었고 가까워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저희는 차츰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돌싱 이혼남이었어요. 남편의 사연을 제가 낱낱이 밝히기는 어렵지만 대충 말하자면 정말 어이없는 바람을 맞아 남편이 이혼을 결심하고 홀로 선 상태였죠. 남편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양육권을 남편이 가져왔고 그때 당시 두 돌이 채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 시모가 많이 돌봐주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전처라는 사람은 상간남과 멀리 떠나 아이를 보러 올 생각도 없으니 앞으로 볼 일이 없을 거라 했고 남편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형편이라 양육비 받을 필요도 없으니 피차 일반 그렇게 간섭 없이 갈라서기로 한 것이 간략한 사연이에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사업가, 2세의 자상하고 가정적인 성품까지 갖추고 있었지만 성격이 너무 착한 탓인 건지 정말 못된 여자에게 말 못할 사연을 겪고 몇 년을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새로운 사랑을 키워갔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30일 때였어요. 비록 다른 여자의 아이였지만 가투, 돌이, 지난 의붓딸에게 저는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남편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가슴으로 낳은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딸을 대했습니다. 옹알이를 시작할 때쯤이라 아이가 제 엄마가 아님을 알아봤지만 사회화가 되기는 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문제는 사라졌어요. 저는 헌신의 노력으로 딸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아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제 남편이 정말 고마워하고 있었죠. 그렇게 각자의 고난 끝에 드디어 저희 부부는 안정적인 생활에 접어들 수 있었고 저희 사이에 친자를 갖고 싶어졌어요. 첫째 아이에게 결코 소홀하지 않으면서 저희는 둘째 계획을 곧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들어서질 않는 거예요. 남편은 딸을 이미 가져봤기에 문제가 없을 텐데 저는 저에게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애가 너무 안 들어섰어요.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부지기수로 노력을 했습니다. 유명한 의사란 의사는 전부 찾아다녔고 좋다는 음식은 전부 다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뿐이었어요. 그저 하늘이 내게는 아이를 점지해 주지 않는가 보다 싶어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고 저는 점차 우울해졌어요. 주변에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들을 보면 부러웠어요. 저도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 있지만
내 배에서 낳은 내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생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되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 해 한 해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재혼한 지도 3년 차가 되어 제 나이도 벌써 32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대로 안 되나 보다 싶어 단념하고 딸에게 변함없이 아름답게 사랑해줘야겠다는 다짐을 한 번 더 할 때쯤 드디어 기적적으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 행복했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죠. 언제 그랬냐는 듯 우울증도 싹 사라졌고 저와 남편의 관계는 더욱 더 끈끈해졌어요. 그 와중에 저는 너무 기쁨에 취하려 하지 않기 위해 정말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쁨에 너무 빠졌다가는 제 딸에게 소홀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의붓딸이지만 제 딸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뱃속에 아이를 키우면서도 항상 사랑하는 딸에게 소홀해지지 말자는 주문을 외우면서 매일 아침을 시작할 정도로 성심성의껏 노력했어요. 딸도 동생이 생긴다는 것이 기쁜지 매번 제 배에 기대 아기 소리를 들었어요. 민지야, 내 남동생이 엄마 뱃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야. 우리 아가 태어나면 민지 누나가 동생 많이 예뻐해 줄 수 있지? 라고 말하면 우리 이쁜 딸 민지가 네 하고 대답하던 게 생각나네요. 수루 개월 뒤 마침내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드디어 제 삶이 완성되어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것 하나에도 부족함 없이 사랑이 채워져 있는 제 가정에 감격스러웠어요. 민지도 나이 7살의 동생이 생겨 정말 기뻐했고 동생을 많이 예뻐해 줬어요. 아들 민수를 낳을 때에 그 기분은 정말 묘했어요. 제 배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게 무척이나 신비하고 성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4명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모르는 사연이 있다 보니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고루 사랑을 주기 위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올바르게 쑥쑥 잘 자라주었어요. 아들 민수는 금방 걷기 시작했고 말을 하기 시작했으며 딸 민지는 유치원을 다니다 금세 국민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희 집은 항상 웃음이 가득했고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때로는 아이들이 금방 커가는 게 서운하기도 했어요. 특히 첫째 딸 민지는 제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정말 잘 커주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딸이 특히 더 대견한 것 같아요. 민지가 20살이 되던 해에 저와 남편은 고민 끝에 민지의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평생 숨길 수는 없는 일이었기에 어느 정도 딸이 컸을 때 말해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게 아이에게도 좋을 것 같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민지가 혹여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는 않을까 저희 부부는 걱정했어요. 하지만 기우에 불과했어요. 민지는 정말 바르게 잘 커주었고 새로운 사실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듣자 말자는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저에게 와서 속 깊은 대화를 한 후에는 이전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저를 대해줬어요. 민지야, 내가 엄마의 친딸이 아니라고 해도 엄마는 이 세상 그 어느 엄마가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것보다도
우리 딸 민지를 끔찍히 사랑하면서 키웠다고 자부해. 그 사랑이 지금의 민지를 만들었다고 엄마는 믿고, 우리 민지도 오늘 진실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부디 엄마의 사랑을 잊지 말아주길 바라. 그래, 민지야 사실 말 안 해줬으면 그냥 모른 채로 살 수 있었을 정도로 내 엄마가 널 많이 아껴준 거야. 저도 며칠 생각해봤는데 처음엔 좀 놀랐지만 전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세상은 지금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거고 우리 엄마 아빠 덕분에 지금의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게 엄마는 우리 엄마밖에 없어요. 고맙고 사랑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어려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어요. 딸이 아니라 도리어 아들이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았어요. 그 얘기를 할 당시 아들은 중학교에까지 입학한 나이였는데 본인의 일이 아니기도 하고 중학생이면 다 컸겠거니 하고 쉽게 생각했던 것이 화근이었어요. 착하고 섬세했던 여자아이 민지를 키웠던 때와 달리 아직은 섬세함이 떨어지는 중학생 남자아이 민수를 비슷하게 생각하지 말았어야 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굉장히 친했지만 아들은 점점 누나를 무시하고 피하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최대한 다정하게 동생을 대하려 했지만 아들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중재를 하려고 하기도 했지만 통하지 않더라고요. 언젠가는 우리 집 가짜 가족이라는 심한 말을 해서 남편이 혼쭐을 내기도 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첫째 딸아이를 키워온 것과 달리 둘째 아이에게서 첫 번째 난관을 맞이하게 되자 저희 부부는 걱정이 좀 되었지만 성인이 되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일단 지켜보기로 했죠. 6년이랑 시간이 흘러 아들 민수도 성인이 되었고 그동안에는 큰 문제도 해결도 없이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아들이 예전만큼 철없이 함부로 막말을 하거나 하진 않지만 그날 이후로 여전히 누나를 대하는 것이 예전과 같이 살갑지는 않았어요. 딸은 어느덧 26이 되어 대학을 졸업한 뒤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 어린 나이에 변리사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희 집에 인재가 있었다면서 부러워했고 저도 참 뿌듯했어요. 아들도 공부머리가 없지는 않았으나 본인이 공부에 뜻이 없다면서 예술 계열로 진로를 정했어요. 아들은 영화 연출을 전공한 후에 사진 쪽으로 전향하여 사진 촬영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길이든 둘 모두 자신의 역할을 해내며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와 남편은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사연 많은 가족이었지만 사랑으로 뭉친 끝에 아들과 딸을 그래도 잘 키워냈다고 생각하니 자랑스러웠고 슬슬 아이들 뒷바라지에서 벗어날 때가 됐구나 싶어 감격스럽기도 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 남편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 부부의 노후와 아이들의 결혼에 필요한 자금에 보탬이 될 정도의 돈은 적지 않게 모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민지가 먼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소식을 알려왔어요. 변리사인 딸이 뭐가 그리 바쁜지 연애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알아서 사위감을 턱 하고 데려오겠다는 것 있지 뭐예요. 사위도 괜찮은 회사에 다녔고 돈도 착실히 모아놓은 것을 보니 딸을 고생시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에 저희는 기쁘게 딸의 결혼을 승낙해 주기로 했었죠. 저와 남편은 둘이 집을 구할 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유복한 집안이 되려고 그러는 것인지 서로가 집을 해주겠다고 원성이었어요. 사위 쪽에서는 집은 남자가 집을 해와야 된다면서 봐둔 집이 있다고 하였고, 딸과 사위는 손사래를 치며 본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집을 구하고 싶다고 난리였죠.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사돈댁과 반반씩 부담을 하자고 했고,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해서 적어도 3분의 1씩 부담을 하자느니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워낙에 사돈댁과 아이들의 의지가 강했던지라 우선은 아이들 스스로 힘으로 시작한 후에 도움이 필요할 시에 사돈댁에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죠. 저희 부부도 도와주고 싶은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누구 하나라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양보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대신에 저희는 결혼식을 꽤 호화롭게 부담하는 것으로 해주었죠. 그렇게 식을 올리고 딸은 작은 전셋집에서 생활을 시작하였고, 향후 몇 년 내로 어느 정도의 집을 구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사돈댁 도움을 받을지 모두 계획해 놓았어요. 그러지 말고 능력이 되는 양가 부모의 도움을 반반씩 받으면 덜 고생할 텐데 싶어. 답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험난한 세상살이 스스로 헤쳐나가려는 아이들이 참 기특하기도 했죠. 그렇게 전세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후 몇 년 뒤 아이들은 열심히 모은 돈과 사돈댁의 도움으로 아파트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년쯤 지나서 아들도 결혼을 하고 싶다고 알려왔어요. 결혼 상대는 아들의 사진관 촬영 고객이었다는 필라테스 강사였어요. 처음 촬영을 할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이후로도 여자 쪽에서 자주 사진을 찍으러 오면서 눈이 맞아 연애를 시작했고,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딸 아이만큼 안정적인 형편은 아니었지만 둘이 서로를 많이 좋아하는 게 느껴졌어. 둘의 결혼도 축복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이 딸 아이의 결혼과는 사뭇 다르게 흘러가긴 했습니다. 사위네 집안과는 달리 며느리가 될 집안의 형편은 넉넉한 편이 못 되었고, 딸 내외와 직업적인 차이가 차이인 만큼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모아놓은 돈도 넉넉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들 나이 33세 예비 며느리도 29이었던지라 혼기도 찼고 열심히 살아온 두 아이들이었기에 저희는 흔쾌히 아들에게 집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면서도 딸과 다른 성격의 아들의 앞날이 약간 불안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들에게 경제관념에 대한 교육 아닌 교육도 시켰고, 소비 습관에 대해 잔소리도 좀 많이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도 출가하여 저들끼리 생활하다 보면 책임감도 생기기 마련이고 하니 그저 인생의 실전 경험이 아들을 빨리 철들게 해주길 바랄 뿐이었어요. 저희는 집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면서 아들에게는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지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좀 모아놨다고 해봐야 저희 집이 억만장자의 형편인 것도 아니었고, 딸내에게는 사실상 해준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진 것을 모두 털어서 아들에게 으리으리한 집을 턱하고 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형편에서 해줄 수 있는 적당한 선에서의 지원은 화서, 동탄 쪽에 있는 27평짜리 아파트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것도 처음에 남편은 용인쯤에 있는 24평 아파트를 생각하다가 인심을 조금 더 써서 정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 집 문제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아들과 불협화음이 나고 말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해주겠다는 집 얘기를 듣더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 하더라고요. 도움을 주겠다는 부모가 도움을 받을 아이들을 설득해야 하는 옳지 못한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경을 쳐서 정신머리 바짝 차리게 해줬어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남편도 저도 너무 무르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아빠 가왕에 해주는 거 좀만 더 넓은 평수는 안 돼. 아기 생기면 어차피 넓혀가야 되는데 기왕 하는 김에 33평 정도가 더 좋지 않겠어? 뭐 당장 4인 가족도 아니고 38평짜리 이런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 응? 아들아 27평에서 33평 올리는 게 말이 쉽지. 가격이 몇 적 차이가 나는데 그걸 어찌 그렇게 쉽게 해줄 수 있겠니? 내 말 맞다. 나 4인 가족도 애들이 초등학교 정도는 가야 38평 생각할까 말까지. 아직 애가 생긴 것도 아닌데 27평이면 충분할 거다. 아니 나도 시세 좀 알아봐서 그런데 좋은 조건 좀만 잘 찾아보면 생각보다 그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니까 그러네. 기왕에 해주는 거 가성비 좋게 한 사이즈만 올려가자는 거잖아.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열심히 모아서 넓혀갈 때까지 좀 숨통이 트이지. 그때까지 숨통 안 조이게 여지껏 잘 좀 모아두지 그랬니? 내가 우리 집 경제 사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감 나와라 뚝딱 하듯이 큰 집을 막 내줄 수 있는 형편까지는 못 된다 아들. 아들이 집 크기가 작다며 생각보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서 저희 부부는 상당히 당황했었죠. 며느리는 조용히 있었지만 조용히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속마음을 알 것 같아 사실 좀 보기 좋지 않았어요. 모른 체하고 조용히 있는다는 게 저들끼리 이야기할 적에 조금만 더 보채보자고 합의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불협화음 끝에 결국 아들 내외를 다 일러서 기존 계획대로 집을 구해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쳤어요. 거기까지가 저희가 뒷바라지하면서 감내해야 할 마지막 고생이겠구나 생각했어요. 이제 남편과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보면서 행복한 노후를 즐길 생각에 즐거웠어요. 이후 아들 내외는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고 저희 부부가 구해준 집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딸과 아들을 모두 출가시키니 생각보다 적적함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적응이 되지 않아 억지로 안 하던 취미 생활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라인 댄스를 수강해 보기도 하고 집에서 뜨개질을 해보기도 하고 앞으로 해외여행 다니면서 말을 잘 하려고 영어 회화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중 어느 것에도 크게 재미를 붙이지 못하고 금세 울적해지기를 반복했어요. 아이들을 출가시키고 나서 정을 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갖게 된 과정이 조금은 특별해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집이 조용해지니 단순히 심심하고 따분해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아들마저 장가를 간 지 3년 정도가 됐을 때 딸에게서 손주 소식이 들려왔어요. 딸은 제가 그랬던 것보다 아이가 더 심하게 들어서질 않아서 마음고생을 엄청 했었는데 무려 12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쌍둥이를 갖게 되었어요. 부모의 자식 뒷바라지는 끝이 없는 건지 참 손주가 생기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어요. 딸네 집에 놀러가 쌍둥이를 품에 안을 때만큼 자식들 보내고 공허했던 마음을 채워주는 순간이 없었어요. 고맙게도 딸과 사위는 제가 자주 찾아가도 실은 내색 하나 없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식사도 꼭 챙겨주었고 심지어는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라고까지 해주었어요. 제 친자식도 아닌데 정말 딸내미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키웠고 사위도 어찌 이리 선한 사람을 찾아왔는지 그 둘을 보고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기분 맨키로서니 든든했어요. 그리고 출가에서도 딸 민지는 배다른 동생 민수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변한 것은 그때 우리가 아이에게 진실을 얘기해 줬다는 것밖에 없었고 후. 다른 가족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제 딸 민지가 저는 정말 기특했습니다. 민지가 민수는 잘 지내냐 안부를 묻는데 문득 아들놈은 연락이 안 온 지가 벌써 몇 달이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집 구해줄 때 맘에 안 든 티를 냈었는데 결국 집도 우리 가족이 모여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게 되어 왕래도 줄어들었고 가뜩이나 쌍둥이 손주가 생겨 제가 한동안 아들에게 먼저 신경을 못 써준 것도 사실이었어요. 내가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이 서운해하고 있을까봐 순간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손주 생겼다고 너무 딸 집에만 다닐 게 아니라 아들에게도 좋아하는 반찬 좀 싸서 가봐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아들이 좋아하는 열무김치와 총각김치 그리고 도토리묵을 써서 잔뜩 싸들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하니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때 그 시점에 더 이상 왕래가 없으면 가족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제가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라도 가기로 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먼 길이지만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산 넘고 강 건너 동탄까지 아들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아들의 집에서 정말 황당한 일을 겪고야 말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반찬을 짊어지고 도착한 아들 집 초인종을 누르니 한참 지나서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오셨어요, 어머님? 아이고 그래 아가.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죠. 근데 남편은 7시 넘어서야 들어올 텐데. 뭐 내한테 그런 얘기한 건 없었구나. 그때까지 저는 무거운 반찬을 들고만 있었어요. 며느리는 받을 생각이 없는 건지 그저 안부만 물을 뿐이었죠. 저 혼자 낑낑대며 식탁까지 가서 양손 가득 반찬을 올려놓고서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물 한 잔이나 좀 내달라 하려는데 며느리는 쌩하고 소파로 가서 앉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근데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에 오지 말라고 했으나 분명히 이야기 마무리는 오늘 찾아가는 쪽으로 정리됐었는데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안 한 것인가 싶었어요. 아니 민수가 오늘 내 온다고 이야기 안 해주던. 통화할 때 오시겠다고 한 걸 듣긴 했는데 정말 오실 줄은 몰랐어요. 아마 남편도 오실 거라고 생각 못하고 있을 거예요. 내는 분명히 민수랑 통화할 적에 오늘 오는 걸로 이야기하고 끄는 줄 알았구나. 뭐 오해가 있었건 갑자기 반찬이 좀 해주고 싶어서 왔건 간에. 그래도 먼 길 떠나 부모가 왔으면 먼저 왜 왔냐고 묻기보다는 물 한 잔이라도 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아,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을걸. 제가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하면서 며느리가 물을 한 잔 내왔어요. 여지껏 며느리가 이렇게 당돌하고 할 말 똑부러지게 하는 아이인 줄 몰라 굉장히 당황스럽고 서운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분명히 약속을 잡고 온 것이었지만 오해로 인해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것이거늘
오시는 길 괜찮았느냐? 물 한 잔이라도 먼저 하시고 목 좀 축이셔라.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던가요? 물 갖다 줬으니 됐다는 식으로 며느리가 이어서 한 말들은 저를 더 머쓱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긴 너희들 본 지가 오래돼서 보고 싶어서 온 것 아니냐. 어머님, 그래도 다음에 오실 땐 서로 약속을 정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해가 있었대도 너희도 약속된 거라고 느끼지 않았는데 내가 불쑥 찾아온 거라면 내 미안하다만 확실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구나. 내 민수랑 통화할 적에 좀 무리해서 오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분명히 민수가 괜찮다고 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온 거란다. 알겠어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저희도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며느리와는 오해를 풀었으니 아들이랑만 이야기를 잘하면 되겠거니 생각했고 저는 며느리에게 어서 반찬 조금이라도 맛보고 정리하라고 말해줬어요. 반찬에 눈길도 안 주던 며느리가 그제서야 소파에 앉아 있다 몸을 일으켜 식탁으로 왔습니다. 와, 저희 좋아하는 열무김치도 있구나. 감사해요. 어머님 잘 먹을게요. 그래 맛있게 먹고 다 먹으면 전화하렴. 다음엔 더 맛있는 거 해서 가져오마. 그리고 며느리는 반찬통을 냉장고에 정리하더니 한동안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어머님, 물 한 잔 더 드릴까요? 아니, 괜찮다 아가. 갈증이 덜 가신 것처럼 보였는지 물 한 잔을 더 주겠냐고 묻던 며느리를 뒤로 하고 소파로 가서 몸을 좀 쉬게 해주려는데 며느리가 그런 저를 보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는 영문을 몰라 제가 왜 저러지 생각하면서 집안을 두리번거렸어요. 27평이면 둘이 충분히 오붓하게 잘 살고 있구나. 더 큰 집 못 해줘서 미안하다 아가. 며느리는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가? 왜 거기 서서 그렇게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어? 이리 와 같이 앉지 왜? 아, 어머님, 더 있다가 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약속을 제대로 잡지 않고 왔다고 반찬 받았으니 용건 없으시면 이제 그만 돌아가시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아들 얼굴은 보고 가야 되지 않겠니? 온 김에 오랜만에 저녁도 같이 먹고 저는 딸내미네 갔을 때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가시라는 태도와는 너무 다른 아들네의 반응이 섭섭했습니다. 저녁이요? 아, 어머님 만약에 오셔도 반찬 주러 오신다 했다길래 저녁 드실 줄은 몰랐어서 준비한 게 없는데 어쩌죠? 이게 대체 아들이 통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서 어떻게 이야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아이들이 오늘 제가 오는 것이 어지간히 못마땅했었나 봅니다. 괜찮다 아가. 정 그러면 뭐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줄래? 난 그거여도 충분한데. 라면이요? 아, 제가 아까 점심때 라면 끓여 먹고 설거지를 아직 안 해놔서요. 그 라면 그릇 설거지해서 끓여주는데 뭐 1시간씩 걸리는 일이니? 설거지가 그것 말고도 많이 쌓여 있어서 그래요. 며느리의 태도가 여간 불편했지만 아직 어리고 갑자기 찾아와 불쾌했다고 하니 이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설거지를 좀 도와주려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많이 피곤한가 보구나. 내가 설거지 좀 도와주마. 어머님, 앉아 계세요. 부담스럽게 왜 이러세요?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의 표정은 짜증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딸내와 자꾸 비교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것은 알지만서도 저를 대하는 데 있어서 딸내 내외와는 너무도 다른 온도차가
상당히 서운했어요. 짜증스런 표정이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모가 일을 키워선 안 된다는 생각에 그냥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얌전히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래, 부담스러울 수 있겠구나. 내 미안하다, 아가. 많이 불편하면 내 지금 그냥 돌아가마. 아니에요, 어머님. 남편도 저녁 먹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간단하게라도 식사하시고 얼굴 잠깐이라도 보고 가세요. 시장하실 텐데 라면은 내어드리려면 설거지가 골치덩어리라 그냥 어머님이 싸우신 반찬이랑이라도 좀 드시고 계시는 게 어떠세요? 반찬 가져온 게 김치 쪼가리에 도토리 묵은 너희 먹을 양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 라면 끓여줄 냄비 하나 준비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거니? 아니, 그러고 보니 제가 아까 먹은 라면이 집에 남은 마지막 라면이었어서 라면이 지금 있지도 않아서요. 죄송해요, 어머님. 진짜로 라면이 없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말하니 저도 밥맛이 뚝 떨어져 사실 아무것도 안 먹고 싶어졌지만 아들 돌아오길 기다리는 동안 딱히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먹고 먼 길 돌아갈 생각하니 아득하여 싸온 반찬으로 욕이라도 해야지 싶었습니다. 그러자고 하자 며느리가 열무김치와 총각김치 하나를 자르지도 않고 한 접시에 담아내왔고 하다못해 밥솥에 보온해 놓은 밥이라도 줄줄 알았더니 아니 냉장고에 있던 차디찬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말라 비틀어진 채로 내주더군요.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마저도 기분 좋게 먹기로 했습니다. 시모랑 단둘이 집에 있는 것이 그렇게 싫은 건지 며느리는 궁시렁대면서 시끄럽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해달라는 집도 해주고 자리 잡고 잘 살게 해줬더니 라면 끓여주는 것도 귀찮다고 전자레인지에 찬밥 돌려 김치 하나 꺼내주는 경우는 어느 나라 예법인 건가요? 어찌됐든 저녁을 먹으러 온 건 아니니 아들 얼굴만 얼른 보고 가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얘야, 너도 저녁 같이 먹고 한꺼번에 나랑 같이 하지 그러니? 아, 전 요즘 다이어트해서 저녁 잘 안 먹어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하도 짜증스럽게 설거지를 하길래 도와줄 구실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물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이 들어왔을 때 제가 온 것을 며느리가 왜 모르고 있는지는 뒷전이고 우선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 너무 반가워 현관으로 달려나가 마중했습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려 했지만 아들은 싫은지 은근히 저를 밀어내더군요. 엄마 결국에 온 거야? 내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안 올 줄 알았는데 뭐하러 이렇게 멀리까지 애써서 와? 뭐 하러 오긴 얼굴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더구나. 내가 소식이 없으니 나라도 와서 잠깐이라도 보고 가야지. 미안해 엄마. 나와 사니까 왜 이렇게 삶이 바쁜지 모르겠다. 시간 늦었는데 저녁은 드셨어? 응, 아가가 밥 차려줘서 덕분에 잘 먹었어. 그랬구나. 아, 아쉽네. 그래도 혹시나 엄마 오려나 싶어서 집에 계시면 저녁 같이 먹고 싶었는데 갑자기 촬영이 늦어지는 바람에 직원들이랑 밥을 먹어버렸네. 괜찮다. 아들 얼굴 봤으면 됐어. 그래, 얼른 가. 다음엔 내가 오랜만에 놀러 갈 게 맛있는 거 사가지고. 딸네 집에 놀러 가면 얼른 가라는 소리는 들은 적이 없는데 아들네는 계속 저를 보내려고 했어요. 며느리랑 있으면서 이미 얘들은 내가 있는 걸 불편해한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정말 아들 얼굴 겨우 10분만 보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5분 정도 걸어 지하철역까지 와서야 핸드폰을 두고 온 것을 알아차렸어요. 혹시나 핸드폰이 울려서 아들이 발견하고 힘들게 쫓아오고 있으려나 싶어 냉큼 온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제 핸드폰을 못 발견했는지 그대로 집까지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한참 지나서야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왜 다시 오셨어요? 제가 다시 올 것을 전혀 몰랐다는 듯이 화들짝 놀라 당황한 며느리는 다이어트 한다더니 뭘 그렇게 야무지게도 씹어대는지 입술에는 기름이 번지르르한 것이 빈약하게 먹은 제 속을 자극했습니다. 뭐가 됐든 오늘 이 집에 온 것이 썩 유쾌하지 않았던지라 그냥 얌전히 두고 온 핸드폰만 가지고 가겠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몸을 그대로 제게 부딪히며 막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저는 어안이 벙벙하여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씹던 것을 삼키면서 제 눈을 피할 뿐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집안에서 맛있는 고기 냄새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괜찮다, 아가. 핸드폰만 가지고 갈게. 막아 세운 며느리를 밀고 들어가서 본 모습은 어찌나 굶주렸는지 개걸스럽게도 소갈비를 뜯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갈빗대를 든 채로 불쑥 들어온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엄마 뭐야? 왜 다시 왔어? 핸드폰을 두고 왔지 뭐야. 얼마나 정신없이 고기를 굽기 시작했으면 소파에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내 핸드폰도 못 발견했단 말이니? 뭐 직원들이랑 밥 먹고 왔다고 하지 않았어. 아들은 대답이 없었고 정적 속에 치치 고기 구워지는 소리만 맛깔나게 나고 있었습니다. 너는 뭐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 안 먹는다더니 둘이서 고기 구워 먹으려고 나를 빨리 보내려 한 거니. 아니야, 엄마. 옆집에서 저번에 도움받았던 거 고마웠다고 갑자기 주고 가길래 맛있어 보여서 먹기 시작한 거야. 안 그래도 엄마 가자마자 생겨서 엄마도 빨리 부를까 하고 있었어. 엄마 진짜야. 맞아요, 어머님. 얼른 여기 앉아서 같이 좀 드세요, 어머님. 저는 대꾸하지 않고 핸드폰을 들고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그날 늦은 시간이 되어 집에 도착한 이후 정말 허망한 기분이 들었어요. 먼 길을 무거운 김치 들고 갔더니 받은 대접이 이따위 대접이라니 싶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엔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서운함과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니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도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품고 살아봐야 저에게 득될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 정도 일 가지고 아들과 척지고 살만한 것도 아니었기에 차츰 저는 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 아들도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화해하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설사 아들이 별 생각 없이 지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용서하고 없었던 일처럼 살려고 했어요. 제가 그날 약간 무리해서 찾아간 것도 사실이니까요. 제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면서 며칠 뒤에 연락을 먼저 해볼까 고민을 하던 찰나 아들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 무슨 일이니? 엄마 저번에 집 들어가니까 많이 늦은 시간이었죠? 그날 제가 너무 못 챙겨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 말을 듣자 서러움이 폭발할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기로 했어요. 괜찮다 아들. 난 그때 분명 내가 끝내 못 이겨서 와도 된다고 한 걸로 들어서 반찬 들고 간 거였는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구나. 아니야, 엄마. 그것도 그렇고 그날 고기 먹은 거는 진짜 엄마가 오해한 거야. 우리 둘 다 밥 안 먹는다더니 갑자기 그러고 있으니까 엄마도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 미안해요, 엄마.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먼저 연락해줘서 고맙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일이 너무 좀 부끄럽고 해서
엄마 맛있는 저녁이라도 좀 대접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말에 시간 어때요? 됐어. 엄마 그런 거 안 해줘도 돼. 에이 엄마 삐졌어? 우리가 영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엄마. 우리 먹은 거보다 더 좋은 툭불 한우 소갈비 뜯으러 가자 엄마. 아들 목소리가 많이 다정해져서 오랜만에 느끼는 반가운 감정이었어요. 저는 기분이 좋아졌고 연락을 하지 않는 동안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던 게 참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음 주말에 남편과 시간을 내어 아들 내외와 식사하면서 제대로 화해하고 앞으로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 고무적이었어요. 아들은 근사한 소고기집을 예약해 두었고 전날 저는 딸내미에게 전화해서 이야기를 전해주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중요한 선약이 있었던 것을 깜빡하여 결국 저 혼자 식당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들 며느리 그리고 저 셋이 다시 모이게 되었어요. 어머님 많이 드세요. 치익치익 맛있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소갈비구이라 그때 서운함이 그리고 오늘의 보상이 더 크게 다가왔답니다. 엄마 저번에 많이 서운했지? 오늘 원 없이 드세요 엄마. 맛있게 식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 꽃을 피웠어요. 딸네 놀러 갔을 때 느꼈던 것과 비슷한 감정이 느껴져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툭불 한우 소갈비는 먹어본 적도 손에 꼽았기 때문에 정말 맛있는 식사를 즐겼어요. 고식으로도 수정과와 과일이 넉넉하게 나오는 근사한 식당이었어요. 그런데 후식이 나오자 아들이 뭔가 할 말이 있는지 머뭇거리며 슬금슬금 분위기를 잡는 눈치더라고요. 민수야,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근데 너 뭐 할 말이 있니? 사실은 엄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부탁. 무슨 부탁? 아니 우리도 이제 아이 계획해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어머나, 얘들아 잘 생각했다. 얼른 나이 더 지나기 전에 얼른 해 얼른. 아니 그건 그렇고 부탁은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아이도 생기고 하면 지금 집은 영 좁을 것 같아서 우리 33평 집으로 이사가게 한 3억만 해주라 엄마. 뭐? 아니 그 얘기는 결혼할 때 끝난 거잖아. 아니 엄마 어차피 나중에 우리 남겨줄 돈 있잖아. 그거 그냥 지금 해준다고 생각하고 좀 해주라. 결혼할 때 굳이 27평밖에 안 되겠다고 해서 사는데 영 좀 그랬는데 아무래도 애 생기면 좁을 것 같고 애 크면 어차피 이사 가야 될 운명이잖아. 저번에 결혼할 때는 뭐 일단 집 해주면 나중에 가서는 잘 모아서 알아서 넓혀가겠다고 했잖니. 그건 33평 해줬을 때 38평으로 넓혀가는 얘기고. 참내 그게 무슨 논리야, 이 녀석아. 아 진짜 엄마 왜 그래?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누나가 해달라고 했으면 냉큼 해줬을 거면서. 맞잖아 아니야? 대답해봐 엄마. 누나가 해달라 했으면 해줬을 거잖아. 너희 누나는 굳이 혼수 안 받겠다 해서 해준 게 없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응당 도와줘야지. 이 녀석아! 그니까 근데 누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게 이 나이 먹고 돈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어. 망신스럽게. 아 진짜 말 더럽게 안 통하네. 우리 집 가족도 아닌 딸한테 뭘 그렇게 해준다 그래? 그 인간한테 해줄 거 친자식인 나한테 해달라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에 있던 수정과를 아들 얼굴에 끼얹어 버렸습니다. 야, 이 녀석아! 민지는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을지라도 마음으로 그 누구보다도 끈끈하게 엮여 있어. 이 녀석아! 내가 뭘 알아! 너는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피 섞인 남매이건을 어찌 나보다도 누나를 그렇게 홀대한단 말이니? 아니 지금 엄마랑 아빠 기준 가족으로는 나만 친자식이고 그 인간은 다른 가족 맞잖아. 아서라!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호의를 베푼 것은 어미에 대한 미안함이나 사랑이 아니라 그저 부모 돈을 노린 환심을 사려는 행위일 뿐이었던 것이었어요. 아들이 어쩌다 이런 그릇된 생각을 하는 인간으로 커버린 것인지
어미로서 자괴감이 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첫째 딸이 오히려 저에게 더 가슴 깊이 연결되어 있는 자식이라는 사실이 묘하게 슬픈 감정을 느끼게 했어요.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은 남편에게 알렸고, 남편은 아들이 결혼할 적에 했던 약속을 어겨도 그렇게 어리석은 발언을 해가면서 어겼다는 사실에 분개했고, 이후로 저희 부부는 아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오고 있고, 남편은 정말 이제는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저희 부부는 아들을 어떻게 고쳐놔야 할까요? 분명히 제 혈육이고 아니고와 상관없이 평등하고 공평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해왔는데, 두 아이들이 이토록 큰 차이를 가진 사람으로 크게 된 이유는 대체 무엇인 걸까요? 여러분들은 제 아들의 발언들을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 부부에게 도움이 될 만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조언 한 말씀씩 남겨주신다면 기꺼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귀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끄러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인생은 사연을 싣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